부산광역시 구포 인근에는 오랫동안 떠도는 몇 가지 괴담이 있습니다. 철로를 따라 옆으로 나란히 이어진 주택가 근처에 비가 오는 날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안고 지나가는 모습이 목격된다는 것인데요. 기이한 것은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은 모습이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이 여인을 쳐다본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쳐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어두워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품속의 아이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아이를 안고 있어야 할 여인의 오른팔이 없어서 얼굴 없는 아이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여인에게 매달려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신호등은 사라지고 건널목만 남아있는 곳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구포의 지리를 잘 아는 주민들은 이 건널목을 통해 기찻길을 건너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 기찻길을 건너려고 하면 맞은편에 서 있는 우산 쓴 여인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건너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은 채 꼼짝 않는 이 여인이 이상해서 자세히 쳐다보면 여인의 얼굴이 반쯤 뭉개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발목 없이 서 있는 여인이 목격이 되기도 했고요. 팔다리가 없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떠도는 괴담일 뿐이지만 이 이야기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구포 일대 기찻길, 신체 일부가 없어진 모습의 사람들. 이런 몇몇 단어들만 떠올려 봐도 이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날의 사건을 다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1993년 3월 28일 12시 45분, 서울을 출발한 117호 무궁화 열차는 부산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양산 물금역을 지나 구포역에 정차하기 위해 기차를 운행하던 기관사는 다음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빅토리아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호텔과 덕천천이라는 곳 사이에 놓여 있었던 선로가 덩그러니 공중 위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길이 30m, 폭 23m, 깊이 9m의 구덩이 위에 레일만 이렇게 걸쳐져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런 모습은 기관사로서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기관사는 비상급제동을 시도해 열차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속 85k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던 이 열차를 한순간에 멈춘다는 것은 역부족이었죠. 아무리 작은 차라도요, 여러분, 시속 85k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해서 멈추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기관차, 발전차, 그리고 6개의 객차가 함께 달리고 있었던 열차를 그 상황에서 급제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기관사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짧았던 제동거리 탓에 117호 무궁화호는 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이 구덩이의 크기는요, 객차 1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리던 속도와 충격으로 인해서 발전차와 객차까지 구겨지듯이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빨려 들어간 발전차와 객차는 캔맥주를 발로 밟았을 때 납작하게 되는 모양 아시죠? 그런 식으로 구겨져 버렸고요. 열차는 좁은 구덩이 안에서 포처럼 납작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열차는 기관차, 발전차, 6호차, 5호차 순으로 구덩이에 빠졌는데요. 이 6호차 객실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기관차에는 기관사만 탑승해 있었고 그 뒤에 있는 발전차에는 당연히 사람이 없어서 무거운 기계 장비들만 있었죠. 하지만 6호차는 40톤이나 나가는 발전차와 5호차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사망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발전차와의 연결 부분이자 직접 충돌 지점에서 발견된 시신들에서는 온전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찢어져 버린 열차들 사이사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부상자들의 비명부터 널브러진 시신들과 주인을 알 수 없이 흩어진 팔다리까지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 경찰과 소방관부터 공무원, 군인, 주변 시민들까지 이 끔찍한 대형 참사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3월은 해가 되게 짧은 시기였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 해가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비까지 내려서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웠죠. 작업 자체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분간 내린 비로 곳곳에 생겨버린 이 물웅덩이에는 피해자들의 피가 흥건했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근처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굴삭기들이 없었다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차의 대형 서치라이트가 현장을 밝히는 가운데 밤을 새우며 시신수습과 구조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현장에는 철도청 보수반원 450여 명, 경찰 800여 명, 소방대원 300여 명 등 모두 1,700여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됐고요. 소방차 8대, 경찰차 15대, 구급차 20여 대, 그리고 15톤 크레인 3대까지 작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규모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고대책반은 사고 당일인 28일 밤 9시부터 발전차의 벽을 뚫고 뒤엉킨 열차 잔해를 절단기로 끊어낸 뒤에 시신을 로프에 묶어서 인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관들은 동체의 절반이 찢어진 채 흙 속에 처박힌 6호차 객실을 수습하기 위해 절단기, 크레인 스프레더 등 특수구조 장비까지 총동원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고 열차와 시신들이 한데 뒤엉켜 있어서 사건 발생 7시간이 지난 시점인 자정이 다 되어서야 시신 수습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을 지나 날이 밝아올 때쯤 드러난 피해 규모는 사망 78명, 부상자는 198명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열차 사고였죠. 때마침 일요일이라 열차는 만석이었고요. 입석까지 들어차 있던 상황이라 피해 규모는 더욱 컸습니다. 사고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었는데요. 당시 신문에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참한 아이의 시신을 꺼내던 적십자사 직원은 담요로 아이의 시신을 감싸던 중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주말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던 ROTC 초임 장교 7명이 하차할 구포역을 불과 700여 미터 앞두고 모두 사망했다.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6호차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군과 이양 남매는 수원 친척집에 가 계신 어머니를 만나보고 오던 길이었다. 부케를 들고 김천에서 승차해 사고 직전까지 옆좌석에 앉아있던 20대 숙녀와 맞은편에 앉아 정담을 주고받던 70대 할아버지가 숨졌다면서 그들이 오열했다. 군복무 중인 아들과 오빠를 면회하고 귀가하던 일가족 3명 중 아버지는 숨지고 어머니는 실종, 여동생은 중상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부상자와 사망자들의 시신은 13개 병원에 분산되어 있으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정확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의 원인은 선로의 집안 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열차를 받치고 있었어야 할 이 집안이 왜 무너져 있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쌓이고 쌓여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사고 당일 MBC 뉴스센터에서 전한 뉴스를 보면 이 사고의 원인으로 철도청과 협의 없이 삼성종합건설에서 노반 25m 지하에 한전의 전선관 매설 작업을 하던 중에 노반이 침하되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부산 변전소와 구포 삼거리를 잇는 이 구간에서는 한전에서 운용하는 고압전력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산시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공사 허가를 내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은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니 꼭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개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이에 한전은 삼성건설에 도급을 주었고 삼성은 다시 한진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철도법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이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의 설치는 반드시 철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시청에서도 이 말을 했었죠. 철도청의 허가를 받으라고. 특히나 지하물 공사는요. 철도청만 시공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발파 작업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산시청에서 받은 공사 허가만 가지고 철도청과의 협의는 없이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실제 작업은 삼성종합건설의 지시를 받은 한진건설이 수행했습니다. 이 두 건설사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고 전날인 3월 27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화약 40kg을 발파했고요.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2시간 전이었던 오후 3시 30분경에 또다시 화약 15kg을 발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 철도가 다니고 있는 선로 밑에서 화약을 50kg 이상을 폭발을 시킨 거예요. 거의 이거는 열차 테러 수준의 작업과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작업으로 인해서 이 선로를 받치고 있는 흙들이 다 매몰이 돼서 길이 30m, 폭 23m, 깊이 9m의 구덩이가 생겼고 그 위에 레일만 간당간당 걸쳐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때 운행 중이던 이 무궁화호 열차가 푹 꺼져버린 웅덩이를 통과하다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차후에 조사를 했는데 사고 직전에 발파 작업으로 지하 용출수가 다량 유출이 됐고 그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토사와 점토가 비스듬히 쏟아져 내려서 지하 용출수를 빼내고 생긴 빈 공간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기차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지반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려집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열차가 지나가기 15분 전에도 이 철길로 선행열차가 한번 지나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지반이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 자리에서 117호 열차가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시공사였던 삼성종합건설은 법정 최고 기간인 6개월 영업정지와 2,55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자 16명이 구속이 됐지만 대법원은 회사 대표 진급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국내 관급, 민간 도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진 삼성종합건설은 이 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주 손실액이 1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결국은 사건이 발생하고 3년 뒤에 삼성물산으로 흡수가 되어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됐습니다. 현재 다른 그룹과 달리 삼성건설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으로 편입이 되었지만 사고 이후에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우기가 어려웠겠죠. 실제로 삼성물산은 구포역 참사 이후에 부산 지역에서 제대로 낙인이 찍혀서 10년 가까이 부산권 아파트를 비롯해 각종 건설 사업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건이 미친 후폭풍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사상자를 낸 참사의 여파는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는 앞으로 다가올 대형 참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추락, 서해 회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아현동 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대한항공 밤 추락 사건 등 대한민국이 기억하는 최악의 재난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비극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애써 외면하고 잊고 싶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다시 꺼내서 다룰 때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소비하는 컨텐츠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구포역 무궁화호 전복사고는 무리한 공사, 무시된 절차와 같은 병적인 안전불감증이 한데 엉켜 희생되지 않아도 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입니다. 어느 공익광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안전불감증으로 에이즈보다도 무서운 병이라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질병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도 백신을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준비한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